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생활 속의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용 가치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에는 유행 효과와 성물 효과가 있는데요. 유행 효과는 다른 말로 편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고요. 밴드웨건 효과는 서커스단이 전국을 유랑하며 관중을 모으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쓴 기악대 차에서 비롯된 말인데, 우리나라에 맞게 표현하면 소독차와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독차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하얀 연기를 쫓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비 성향을 따라 소비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드라마나 연극 같은 방송 매체에서 입고 나온 옷이나 액세서리가 다 팔렸을 때 그 배우를 가리켜 완판녀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반대로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속물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백로 효과, 스놉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 값비싼 의상을 입거나 진귀한 예술품을 구입하고 희귀한 스포츠카를 소유하는 그런 소비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VVIP 마케팅이나 값비싼 스페셜 상품을 따로 내놓는 것은 이를 겨냥한 마케팅이죠. 이 속물 효과는 유행 효과와 달리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자가 늘어 남들과 차별하고 싶은 심리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지므로 결과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흔히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반된 두 가지 소비 경향에 따라 여러 사람들의 수요가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TV를 통해서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또는 홈쇼핑을 통해서 만약에 쇼호스트가 매진 임박입니다, 마감 임박입니다 라고 임박자를 이렇게 강조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매진 임박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급하시죠. 얼른 빨리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기 수화기를 드시곤 하겠죠. 이게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매진이 임박이든 마감이 임박이든 나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물건은 사고 싶지 않다. 내가 입고 길거리를 걸어갈 때 이 옷이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으면 그게 무슨 차별하냐. 나는 좀 특이하게 살고 싶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백조 효과 또는 스놉 효과입니다. 이 경제를 알려면 이 사회 심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 사회학, 심리학과 같은 사회과학이 모두 총합된 그런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새 많이 합니다. 창조경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창조경제도 어떤 기술적인 의미에서 창조경제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 콘텐츠 또 사회적인 환경적인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창조경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3부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연속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를 만나다. 매주 월요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시간이 있죠. 오늘은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공유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도서관 책꽂이의 장웅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수종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장웅 대표님. 예. 이 국민도서관 책꽂이 이렇게 하면 책과 관련된 기업이겠죠? 그렇습니다.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국민도서관 책꽂이는 자기의 책을 보관하는 제3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네. 동시에 그렇게 보관된 책들을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빌려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도서관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온라인 도서관이라고 하시는데 오프라인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오프라인은 도서관들이 많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예. 온라인으로만.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책을 공유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지금 택하고 계십니까? 회원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도서관 책꽂이는 네. 처음에 저처럼 책이 집에 너무 많아서 이 공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 이 공간을 제공해야겠다라는 서비스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 이렇게 책이 모이다 보니까
책을 모은 사람들끼리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빌려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서 보관하기 벅찬 책들을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보내주신 사람의 이름으로 키핑을 해놓고요. 네. 이것을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들끼리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대여하면 되는 겁니다. 인터넷 네. 서점하고 같지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인터넷 서점하고 같다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네. 도서관에서도 책 빌려볼 수 있고 네. 학교 도서관, 뭐 여러 가지 대학 도서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이 공유 경제를 통해서 책을 빌려본다. 이게 좀 영리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도서관이 그렇게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도서관이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네. 이 자기가 원하는 책을 원하는 대로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네. 또 반면으로는 여러 이유로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국민도서관 책꽂이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도서관이 주변에 없더라도 인터넷으로 자기가 원하는 책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미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책을 빌리게 되는지 또 빌리는 기간이나 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네. 가입한 단계에서는 손님이 돼서 5권까지 왕복 택배비만 지불하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 많은 책을 빌려보고 싶거나 자기 책을 이제 같이 맡기고 싶은 분들은 네. 월 3,000원 정도 커피 한 잔 값이죠. 예. 이 정도의 회비를 내시면 예. 자기가 책을 최대 25권까지 2달 동안 빌려볼 수 있고 네. 또 자기 책을 맡길 수 있는 공간까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책이라는 게 말입니다. 네네. 또 우리가 이 소유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려보기보다는 아예 사서 내가 가지겠다. 아직까지도 이 생각이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또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 예. 지금 저희가 베타 서비스를 한 지가 이제 1년 8개월 정도 됐고요. 네. 정말 세계에서 없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람들한테 도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1년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해보면서 이용자들도 점점 익숙해지고 네. 그래서 지금 한 4,500여 명의 회원이 계시고 예. 이분들이 책들을 맡겨놓은 게 저희 쪽에 한 2만 1,000권 정도 됩니다. 예. 책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또 많긴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집이 자기가 쉬고 편안히 있을 공간보다 책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더 많다고 느껴지게 되면 네. 결국은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버리거나 중고로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의 소유 욕구는 그대로 저희가 키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관을 해드리는 거죠. 마치 사설 창고처럼.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서가를 다른 공간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처음엔 저항감이 있지만 점점 책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예. 도서관을 짓지 않아도 도서관이 있다. 이 상당한 역발상인 것 같은데. 예. 경제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효과가 저희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도서관은 이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복지의 차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보 자료 복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공간은 저희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정보자료 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서관을 짓고 장소를 넣게 되면은 그 이후에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정보자료에 예산이 충분하게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설 인건비나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런데 국민도서관 책꽂이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장서만 보관하고 장서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예산으로 충분한 도서를 확보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경기도만 해도 내년에 벌써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세수가 덜 거쳤기 때문에 예.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과연 도서관에 충분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도서관 책꽂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책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예. 장선은 계속 늘어나고 예. 볼 수 있는 책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 질문이 생겼는데요. 주로 네. 어떤 책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빌려가시는지요? 어떤 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이 집에 너무 많아서 공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일단 책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가 집착하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장르별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책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희 처음 들어와 갖고 깜짝 놀라시는 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구나. 무슨 뭐 만화 대여점이나 이런 것처럼 베스트셀러나 무협지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역사, 여행, 뭐 철학까지 종교까지 다양한 분야의 네. 책이 있어서 예. 정말로 놀라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국민도서관 책꽂이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수익이 좀 나십니까? 저희가 이제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 예. 회원들의 충성도를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도서관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개념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8월 12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죠. 네. 이제 월회비 3,000원 정도를 받는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3,000원 정도 회비를 받으시는데 네네. 2년 동안 유지해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경영 노하우가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될 만하다.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전수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특별한 경영 노하우는 없고요. 네. 제 자신이 책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책들이 매일 뭐 100권 가까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예. 제대로 분류하고 정리한다거나 빌리는 책들을 하루에 그 100권 이상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예. 섞이지 않게 예. 제대로 잘해서 이 반복적인 일들을 완벽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 쪽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 바라는 점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사실 공간이 확보되면 정말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나 지자체가 저희 같은 이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네. 유휴 공간을 저희 쪽에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군요. 앞으로 그죠? 왜냐하면 책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점점 의미 있는 도서관이 돼가는 건 분명한데 그렇죠. 이 공간의 문제는 확실히 처음에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은 계속 몇만 권이나 되는 책을 갖고 이사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예. 결국 이런 공유 경제가 성공을 하려면 네. 이 소위 법, 제도, 사람들의 사고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적 사고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시스템적 사고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소유가 자기한테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점점 이제 경제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들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서 소유로 자신의 어떤 만족을 가져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덜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책이나 음반 같은 경우는 싸지만 구입했을 때 큰 만족을 주는 상품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이제 이런 국민도서관 책꽂이 같은 것을 이용을 해보시고 그 가치 교환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국민도서관 책꽂이 이 나름대로의 지속성을 위한 플랫폼을 고민하고 계신다.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는 하나입니다. 배송 시간을 더 단축시켜서 예. 정말로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예. 내가 예를 들어 오전에 주문을 하면 예. 오후에는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맡겨놓기 때문에 네. 저희에게는 잘 보관해 달라는 뜻으로 이제 회비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잡혀져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이용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네. 향후 목표가 뭘까요? 저희는 간단합니다. 한 100만 권 정도 소장하는 도서관으로 일단 가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권 정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가 되나요? 많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의 구립도서관만 해도 평균 장소 소장 수가 5만 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만 권 정도를 소장한다는 거는 실제로 장소 구매를 한다면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10,000명 정도의 회원이 100권 자신이 갖고 있는 100권 정도의 책만 내놓으면 예. 간단하게 해결되는 숫자거든요. 예. 요것을 위해서 저희는 시스템을 다 지금 만들어 놨고 예. 그래서 이 100만 권 정도를 채우는 도서관이 되려면은 역시 공간 문제, 요게 이제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한 800평 정도의 이제 시설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책장은 안 필요하세요? 책장은 굉장히 쉽고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간단하게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네. 사람을 위한 경제, 공유 경제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다면요? 공유 경제 여러 가지 정의를 사람들이 많이 내놓고 있지만 네. 저는 삶에서보다 높은 효율을 가져다주는 경제가 공유 경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효율. 예. 효율을 강조하시는 문화적 효율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문화적 효율도 효율이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죠. 예를 들어 여름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네. 휴가를 가서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방학에 책을 읽어서 독후감이나 이런 걸 써서 내는 숙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책을 뭐 10권 이상 사야 되는데 네. 이거를 사게 되면은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돈을 쓰지만 이게 참 쉬운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도서관 책꽂이를 이용하면 왕복 택배비 한 7,000원으로 딱 해결이 돼버리니까 예. 경제적인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경제적 효율을 통해서 이 문화 콘텐츠의 효율도 상당히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도서관 책꽂이의 장홍 대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Premium Movement Rexton W. 자세한 홈페이지 참조.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건 나쁜 남자. 가족들이 싫어하는 건 바쁜 남자. 이제 당신의 비즈니스에 여유를 더하세요. 라민도 챗나이가 대한항공 콜롬보 취향으로 한결 가까워졌으니까요. 대한항공 스리랑카 콜롬보 주 3회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우리가 흔히 도서관이나 아니면 책방을 가서 책을 찾다 보면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 경영 서적 쪽으로 많이 가서들 책 읽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인문 쪽으로도 많은 책들을 읽으시더라고요. 이 모두가 정보를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를 왜 가지려고 하냐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 즉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일종의 개인도 기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남과 다른 정보를, 차별화된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통해서 더 많은 알뜰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앞서 말씀하셨던 장홍 대표와 이야기했던 공유경제의 일환의 측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투자 또 재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또 알고 싶으신 점, 또 알고 계시는 점 저희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웹사이트에 오셔서 내용을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방송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간에는 이 경제 일정, 미리 보는 세계 경제 일정과 한국 경제 일정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담아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스톡 앤 이슈 시간인데요. 앞서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아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여겨서 봐야 될 내용이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미리 보는 경제 일정과 이벤트를 담은 이번 주 스톡 앤 이슈 시간 준비했습니다.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유럽 경제가 어느 정도 앞에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과정이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게 누가 좀 프랑스하고 독일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에 발표된 거죠. 그 유럽 경제 2분기 GDP가 7분기 만에 네.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좀 그 하반기 후반에나 좀 네. 회복되지 않을까 봤는데 네. 예상보다 좀 빨리 회복됐거든요. 예. 일단은 그 유럽 그 2분기 GDP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를 했습니다. 네. 독일이 전기비 0.7% 잠재 성장률 치고는 좀 높은 성장입니다. 그러네요. 한 2분기, 3분기 만에 이제 조금 정체에서 좀 큰 폭 성장을 했고요. 프랑스도 전기비 0.5% 성장을 했습니다. 예. 3분기 만에 이제 다시 플러스 성장을 하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가 한 30% 가까이 되고요. 프랑스가 20%. 예. 그러니까 유로 경제 절반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그 유로 GDP에 대한 그 독일과 프랑스 성장 기여도가 각각 플러스 0.2%포인트, 플러스 0.1. 그래서 사실 그 유로 2분기 성장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유럽, 이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일본과 이제 유럽까지 선진국 경기가 이제 점차 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회복을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최악은 벗어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악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지금 소위 뭡니까 그 PX 국가 그죠? 재정 위기를 겪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봐야 될 건데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그 이번에 그 이탈리아든가 스페인 이 재정 위기 국가들은 여전히 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독일과 프랑스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이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인데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8분기 연속 감소를 했고요. 스페인은 6분기 연속 또 침체를 했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20분기 연속 그래서 사실 리만 사태 이후로 네. 회복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 재정 위기 국가 중에 포르투갈만 전기비 한 1.1% 큰 폭으로 좀 성장하면서 네. 그나마 좀 이제 그게 어딥니까? 예, 재정 위기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일본은 회복되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를 높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재정 위기 국가들 보면은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이른바 유로 핵심 국가들은 주로 이제 해외 여건이 좋아지면서 좀 성장이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정 위기 국가들은 여전히 지금
이 부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에서 이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침체에 따른 이 디레버리징 즉 이 대출해줬던 돈을 계속 회수하고 있거든요. 부채 탕감. 예. 네. 잘 아시겠지만 또 이 재정 이익 국가는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20%가 넘죠. 예. 예. 스페인이나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26%나 예. 넘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재정 이익 국가는 여전히 이런 이 긴축 기조라든가 내수 경기 침체, 디레버징 이런 부담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회복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다만 이제 침체 강도만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주변 국가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는 좀 이제 앞으로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흔히 미국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보려면 주택 지표와 실업률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택 지표는 요새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에 주택 착공화 허가 나왔는데 증가는 했지만 예상보다 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주택 착공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좀 쭉 회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약간 회복세가 좀 덜커덩거리는 주춤하는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 지표에 약간 좀 시장 지표에 좀 부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 전반적인 회복세는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장 주택 시장의 체감 지표라 볼 수 있는 NAHB 8월 지수가 59를 나타내는데요. 네. 이것은 2005년 11월, 그러니까 미국 주택 시장이 좋았던 그때만큼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일부 경제 지표는 좀 부침을 보여주고 있지만 회복을 지속될 거라는 그런 걸 좀 보여준 건데요. 물론 이제 최근 모기지 금리가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 이 모기지 금리 부담보다는 전반적으로 차 물량이 감소하면서 재고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네.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주택 시장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주택 시장은 정상화 회복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과 유럽 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한다면 중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유럽 경제가 좋아지는 건 중국의 가장 좀 좋은 또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유로나 미국은 모두 이제 세계에서 한 20% 세계 경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20% 동일한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중국 수출에 있어서 유럽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가 이릅니다.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7%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더 유럽이 회복되는 게 중국한테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중국 지표들 보면은 2분기에 수출 지표들이 좀 마이너스도 나오고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또 제조업 PMI 지수도 기준치를 좀 하회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결국 중국에서의 수출 비중이 큰 유럽 시장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중국 역시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는 더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국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회 수출 규모도 애법되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규모가 조금은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하겠죠. 예. 자, 이번 주에 주목해 볼 이벤트를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지난 주말에 미국의 양적 완화 우려 때문에 또 국제금리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주에 연준의 연례 행사죠. 잭슨홀에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좀 관심이 쏟아지는데요.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 잭슨홀 컨퍼런스를 주목하는 것은 이 모두 중요한 시기에 이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뭔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좀 불행하게도 현재 버냉키 의장이 불참하도록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 지금 부의장인 앨런도 아직은 어떤 그런 연설 예정이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이번 주에 7월 말에 있었던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네. 이거 역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연준 위원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7월 성명서를 좀 다시 보면은
거기서도 그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자산 매입에 대한 문구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9월 시작 가능성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최근에 조금 확산됐던 그 미국 양적 완화 그 조기 시행이라든가 국제 금리에 대한 부담은 조금 누그러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도 유로 그 8월 제조 PMI하고 중국 8월 HSBC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된대요. 예. 유럽은 지금 그 지난달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좀 기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비스업 PMI도 지금 19개월 만에 또 기준치를 상회할 거 보여서 유럽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좀 순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그 8월 HSBC 제조 PMI 지수는 이 민간 기업의 어떤 민간 중소기업의 차강 경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준치를 상하긴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노출됐다는 점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1698번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2008년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구조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돈 풀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메웠기 때문에 임시 방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투자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전반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모순 어떤 문제점 치료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단순히 그냥 어떤 유동성에서 지금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부채 문제라는 것도 이 성장을 하면은 성장을 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구조적인 문제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사실 작년하고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전망이 모두 틀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들 하반기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전망을 했지만은 그게 틀렸거든요. 상저하고 있죠. 계속 경기는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계속 침체를 나타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침체를 나타냈던 유로가 그나마 이제 좀 벗어나면서 뭔가 회복되려는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이제 선순환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조적인 문제는 당장은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시간을 두고 회복되면서 이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흐름으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재테크에 관련된 정보 잘 들었습니다.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ytnradio.kr에 들어오셔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에다가 긴 글 또 질문 남기셔도 됩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또 재무상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상담하시는 분이 미성년자 분이시네요. 9211번님인데 저는 19살 미성년자입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빚 때문에 2달 전 저에게 재판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께 상속되어야 하지만 이혼하신 상태라서 저에게 상속되었고요. 유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상속 포기하는 때를 놓쳐서 3개월 뒤 한정승인 신청을 해놓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안 좋게 끝났습니다. 몇억 원의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도 파산 신청 가능합니까? 하셨습니다. 이 빚이 상속이 됩니까? 네,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상속은 재산이 상속된다고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이 재산 안에는 이제 실제 자산하고 부채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에 이제 상속 안 받으시려면 상속
개시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사망하시고 난 3개월 이내에 상속 예.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 시기를 좀 놓치신 것 같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상속했을 때 채무가 더 많다. 예. 이 사실을 안날로 3개월 이내에 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자녀분이 지금 한 분인 듯, 그러니까 혼자이신 듯한데 만약에 여러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자녀분들은 다 동등하게 예, 상속이 되기 때문에 각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도 파산 신청 가능합니까? 네, 사실 흔하지 않은 경우이긴 한데요. 예.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미성년자시기 때문에 네.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데요. 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친권자, 네. 이제 부모님이 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모님이 대리 신청하시면서 가족관계 그 증명서 그거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부채 증명서 첨부하셔서 상속을 인해서 이렇게 채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네.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차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파산 신청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네. 만약에 이분이 그 한정 승인도 못 하시고 모르는 채 넘어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 채무자로서 예. 뭐 채무 신용 불량에 등록이 될 것이고요. 뭐 이후에 뭐 19살이니까 사실 대학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여러 가지 제약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네,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속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네. 광범위하게 이제 이것을 면책으로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상속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분이 만약에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예. 대학생이 됐을 때 학자금 대출 받는 그럼요. 것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빚도 상속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빚이 있으신 부모님들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셔야 될 분들은 잊지 마시고 3개월 전에 반드시 3개월 돌아가시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네. 신청을 하셔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1117번님. 제가 직장인 소액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급하게 필요한 돈이고 바로 상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도 상환하면 수수료 물어야 됩니까? 그리고 바로 갚으면 신용도는 괜찮겠습니까? 하셨는데 직장인 소액대출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네, 사실 인터넷 검색을 조금 해보니까요. 네. 대부분 이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하는 그 대출이 검색이 되는데 네. 특별하게 뭐 우대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소득 증명을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대출은 이제 직장인 소액 대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대신에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가 이제 현재 39%인데 예, 이 정도의 대출인 거죠.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좀 가급적 이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00만 원을 갖다가 한 달 동안 빌린다 그러면 몇 %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까? 39%? 네, 39%니까 거의 네. 40% 정도 잡고요. 40% 잡고 네. 120만 원을 내셔야 되나요? 1년에 120만 원. 1년에 120만 원. 그러니까 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예, 이자만 10만 원 정도를 내시는 거니까 네. 네, 상당히 큰 부담이실 겁니다. 그러네요. 바로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이게 있지 않나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 이자에는 취급 네. 수수료 설정비, 뭐 중도 상환 수수료, 뭐 선이자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자로 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법정 최고금리 39%를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39% 받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 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네. 이자를 더 받는 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건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출을 받고 바로 갚는다고 하더라도 네. 대출을 받으시는 순간 신용등급은 내려갈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신용등급이 올라오는 데는 적어도 뭐 2달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뭐 대출 받고 바로 갚는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다거나 당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자, 대출 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대출 안 받을 수 있는 중산층 이하 가정이 누가 몇몇이나 될까요? 하기야 뭐 고소득층들도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고 하면 다 대출 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8821번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반전세로 돌렸는데요.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변에서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겁니까? 하셨습니다. 주택 바우처 제도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택 임차료 중에서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이제 쿠폰 같은 그런 게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OECD 국가 30개 국가 중에서 28개국이 이제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복지 정책하면 임대주택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네. 이 경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으려면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신속하게 지원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네. 뭐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저소득 가구 중에서
뭐 그 소득에서 임대료를 내는 비율 RIR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36.6%.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36만 6천 원을 거주 비용으로 낸다라고 하는데 예. OECD의 권장 수준은 보통 20% 정도.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아이고. 높은 수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벌으시면 40만 원을 갖다가 임대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그렇죠. 된다. 월세로만 40만 원을 월세로만. 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아이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이런 분들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밖에 안 되겠어요. 그죠? 사실 거의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더 아마 많죠. 대부분일 겁니다. 네. 예, 이런 분들은 제가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율을 보니까 130%가 넘어가서 네. 자기가 번 돈보다 30%를 더 그렇죠. 빌려갖고 써야 네,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격 조건 같은 게 있겠죠? 네, 사실 이게 근데 제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내년 10월부터 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준은 뭐 중위소득 40% 이하 또는 뭐 소득 그 150% 이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략 한 연간 1조 원 정도 규모로 해서 월 평균 10만 원씩 100만 가구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이제 서울하고 인천 같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시행한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그 2002년부터 좀 시행을 했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지원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인 경우에 대상이 되시고 가구별로 해서 1인 가구는 43,000원 그다음에 뭐 가구별로 조금 늘어나서 6인 가구 이상은 72,500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현재 그 2013년 3월 기준으로 한 8천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한 12,000가구 정도 늘려가고 내년에는 2만 가구 정도 늘리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최저 생계비 한 150% 정도 이하이시라면 네, 그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0177번님, 카드를 3개 쓰고 있습니다. A사는 한 달에 20만 원, B사는 50만 원, C사는 현재 리볼빙 중인데요. 10%씩 결제하고 리볼빙 하여서 남은 금액이 350만 원가량 됩니다. 한 달 월급은 180만 원 정도고요. 이 카드값 외에도 집세도 나가고 해서 메꿔나기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카드 회사에서 카드론 이벤트 한다며 이자율 10%라고 이용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저렴한 게 아닌가요? 갚는 것도 24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 생각은 카드론 받아서 리볼빙 다 갚아버리고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카드 사용량 줄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빚을 내서 다시 빚을 갚는 것은 뭐 가장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가장 잘못하면 이제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좀 보면 카드론 금리가 10%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0%가 넘는 경우가 50%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뭐 규모나 리볼빙 쓰시고 있는 거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게 이벤트 내용을 좀 잘 못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2532번님, 저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지금까지 1회 상환하고 현재 4,4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자 부분만 약 13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요. 매월 50만 원 적금을 상환용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적금을 넣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하시는데 적금을 넣는 것보다 매월 50만 원 원금 상환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실질적으로 적금 금리가 3%가 안 되고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매월 상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단 조건은 비상금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네. 않으면 또 대출 받을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상금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바로 갚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문자 올려주시는데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세금을 내서 군대와 경찰을 유지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집트의 모습을 보면서 세금을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